안녕하세요, 샤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 수암과 같이 놀던 시절. 수암. 이것은 나와 함께 자라난 내 사촌형의 이름이다. 내가 아직껏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 서로의 맨 처음 일은 별반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 우리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때 아마 내 나이가 5살이었고 그는 5살 남짓했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우리들은 가느다란 꼬챙이로 한문책에 어려운 글자를 짚고 있는 아버지 앞에 함께 앉아 있었다. 수암은 그 글자의 뜻을 알아내야만 했다. 아침에 배웠던 것을 지금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만 것 같았다. 수암은 아버지가 연거푸 물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기만 했다. 아버지는 공명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미 세상을 뜬 아우의 아들에게 그처럼 어려운 한문을 일찍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글자는 채소를 말한다. 한자로는 어떻게 읽지? 성미 급한 스승이 물었다. 채. 수암이 재빨리 대답했다. 잘했다. 아버지는 그를 칭찬한 다음 박을 글자는 무엇이라고 읽지? 하고 다시 물었다. 이것은 첫 번 글자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았다. 수암은 입을 꼭 다문 채 눈을 내리깔고 방구석을 여기저기 곁눈질하면서 난처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야, 이 바보 녀석아!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수암의 가느다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신기하고 어려운 글자를 적셨다. 그것은 무척 나를 슬프게 했다. 수암은 나의 어릴 때의 동무였다. 우리는 늘 함께 놀았고 아침 저녁을 같이 먹었으며 어디든지 함께 다닌다. 우리 집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나에게는 3명의 누이가 있었고 수암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다. 그래서 모두 7명이었다. 그리고 또 9월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방치는 것이며 아기 보는 일이며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하녀였지만 역시 어린아이들 축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다 우리보다는 나이가 들었고 서로 같이 놀 수 없는 계집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둘만이 늘 함께 있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기엔 우리는 다 같이 짙은 갈색 옷구름이 달린 분홍 저고리와 회색 바지를 입었고 또 같은 검은빛 가죽신을 신었다. 수암의 나이가 나보다 반년밖에 많지 않아서 우리들이 그처럼 달리 생기지만 않았던들 서로 혼동되어 쌍둥이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그는 뚱뚱하고 건강한 피부를 지닌 조그마한 사내 아이였고 꽤 평범한 볼에는 도도록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또 유난히 눈에 띄는 엷은 눈과 거의 입술이 없는 입과 예쁘장한 코를 가졌다. 나는 그와 어울리지 않게 바싹 마르고 길고 큼직한 눈과 큰 코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단짝이었다. 거의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애들을 너무 꾸짖지 말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한 다음 학교에 가게 되면 곧 배울 거 아니에요.
했다. 우리는 어머니 덕분에 가까스로 그 방에서 풀려나온 것이었다. 해는 언제나 우리들이 노는 뒤뜰을 아주 잘 비춰주었다. 우리는 이 조용하고 넓은 뜰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낮에는 아무도 이곳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날이 무더울 때에는 옷을 훌렁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이 마당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람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었고 또 야채를 뜯으러 오는 누이들이나 하녀 구월에게는 부끄러워할 게 없었다. 수암은 길고 곧은 홀을 파서 내가 날라다 준 평평한 돌로 덮었다. 그 호의 한쪽을 덮어서 아궁이를 만들고 다른 쪽에는 굴뚝을 만들었다. 우리는 돌 사이의 틈을 흙으로 메워 연기가 굴뚝을 통해 올라가도록 했다. 수암이 나에게 일러준 이 놀이는 아주 재미있었다. 수암은 결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착하고도 영리한 아이였다. 또 한 번은 우리 고장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알아야만 하는 잠자리채 만드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가느다란 버들 강아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기다란 장대에 매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채를 들고 거미줄을 찾으러 다녔고 끝내 그 채를 거미줄로 꽉 채웠다. 고운 잠자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즉시 이 잠자리채를 들고 쫓아가 되도록 날쌔게 휘저었다. 수암은 운이 좋게도 곧잘 잠자리를 잡았고 또 조심스럽게 채에서 내려 엄지와 장지로 두둑한 배를 잡고는 꼬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굽혀 잠자리가 제 꼬리를 물도록 하였다. 또한 풍뎅이를 잡으면 넓고 반들반들한 돌 위에 거꾸로 뉘어 오랫동안 날개를 치며 춤추게 만들었다. 그건 정말 재미있는 놀이였다. 우리들은 걷기에 지치면 집베개에 앉아서 햇볕을 쬐었다. 이 뒤뜰에는 우리의 놀이터 외에도 남새밭과 물이 말라버린 얕은 우물과 큼직한 창고가 있었다. 담 밑에는 봉선화가 피었고 남새밭에는 오이며 호박이며 참외에 희고 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수많은 붉은 열매가 열리는 큰 석류나무도 있었지만 너무 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여러 군데 뜰이 있었다. 뒷뜰은 집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원형으로 지어진 집채는 방이 6, 부엌과 마루가 있었고 한가운데 뜰이 있으며 여자들이 쓰는 앞마당이 있었다. 거기에는 화분과 오리집, 그리고 비둘기장이 있었다. 몸체 앞에는 중문이 있는 낮은 담으로 갈라진 2개의 뜰이 있었다. 오른쪽에 아버지의 사랑에 이르는 마당은 샘뜰이라고 불렸다. 거기엔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문과 줄 지은 객실로 둘러싸인 왼쪽 뜰은 바깥뜰이라고 불렸다. 우리들은 이 바깥뜰에서만 놀 수 있었다. 어느 날씨 좋은 날 오후, 수암은 놀이를 그만두고 나를 안뜰로 데리고 가더니 깊숙하고도 어두침침한 이른바 식모방, 우리들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식모방으로 끌고 갔다. 나는 그가 언제나 신나는 일을 궁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좋아서 따라갔다. 거기서 그는 얼마 동안 장롱 앞에 서서 그 위에 놓여있는 빛나는 갈색의 단지를 근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나는 이 단지를 본 적은 있으나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 수암은 베개를 여러 개 쌓아 올려서 장롱에 올라가려고 하였다. 나는 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었다. 그는 몇 번이고 나둥그러졌다.
한국의 베개는 평평하지를 못하고 길고 둥글기만 해서 딛고 오르기에는 무척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종래 그만두지를 않고 결국 장롱 위에 올라갔다. 그는 오랫동안 그 위에 서 있었는데 그가 입맛을 다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얼 먹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도 없이 계속 입맛만 다시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꿀을 좀 내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왼손으로 장롱 모서리를 잡고 오른손을 단지 속에 쳐넣어 조심스럽게 내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태위태하게 쌓아놓은 베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대구르르 방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꿀 묻은 손으로 여기저기를 더듬고 허우적거려서 단지 속에 먹음직한 누른 빛깔의 꿀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의 손을 말끔히 핥은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마냥 기분이 좋아 그 방에서 나왔다. 저녁에 우리는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했다. 수암은 자기 어머니 방에서,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 침실에 누워 있다가 난데없이 불려나갔다. 참외나 배나 무슨 먹을 것을 주려나 하고 우리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 여인들은 못마땅한 얼굴들을 하고 앉아 있었다. 9월은 조심스럽게 베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혀를 차고 있었고 두 어머니는 우리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수암은 잔뜩 풀이 꺾여 시무룩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베개가 우리들의 비밀을 드러냈다는 것을 눈짓으로 알려주었다. 수암의 어머니인 숙모가 장롱에 올라갔느냐고 물었다. 수암은 입을 꼭 다문 채 매를 들고 서두르는 자기 어머니를 쌀쌀하게 흘겨보았다. 숙모는 매를 들어 둘의 볼기를 쳤다. 나는 아파서 그만 소리내어 울어버렸지만 수암은 용하게 참고 견디었다. 그는 을에 매를 맞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울지도 항의도 않고 말없이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중략 구학문과 신학문. 이권은 나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철두철미 공부하였다. 그걸 나는 이미 첫 학기에 알았고 나중에 더욱더 잘 알게 되었다. 나는 매일의 강의를 빠짐없이 받아쓰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함으로써 만족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앉아 새로운 불명료한 점과 새 문제를 발견해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이 학과 저 학과를 다시 살펴야 했고 끝없이 토론하였다. 이권은 모든 학과를 열심히 했다. 그 중에서도 물리학과 화학 문제에 관하여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특별히 그가 에테르니 원소니, 에너지 같은 어려운 개념에 관하여 토론할 때에 즉시 알아차렸다. 그러면 그는 온 밤을 필요로 해야만 했고 그래서 자정해야 비로소 다른 강의, 예를 들면 생리학이나 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밤 시간에 우리는 허기를 느꼈고 떡장수가 밖을 지나며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사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떡장수는 벌써 어느 길, 어느 집의 학생들이 늦도록 공부하며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소리는 처음에 멀리서 마치 모기가 우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집의 높은 창문에 와서는 멎었다. 우리는 그가 상자를 내려놓으며 뚜껑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이권은 웃으며 장지를 열고 달콤한 속이 들어있는 2개의 떡을 받았다.
노랫소리는 다시 밤거리를 방황하였고 우리는 다시 책을 읽었다. 이권의 장서에는 학술 서적 외에도 많은 오락책이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 유럽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한 책이었고 나도 그 이름만은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그 속에서 철학적인 내용의 책을 몇 권 발견하였다. 그중 하나는 존재의 이론이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이권이 한 학우를 찾아갔으므로 집에는 나 혼자 있었다. 나는 이권이 돌아올 때까지 이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 내가 그처럼 깊이 파고드는 것을 보자 이권은 웃으면서 나에게 너무 많은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였다. 그건 나의 본래의 공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양 사람은 너무 이론적인 면으로 기울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에서 떠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 인간이 제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것을 손에서 놓고 더 읽지 않으려고 결심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자꾸만 계속하여 읽고 싶어짐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 이권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철학책을 잡았다. 우리가 유럽인에 뒤떨어진 현대 학문은 어느 날 저녁 이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철학적 사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자연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의학에 있어서도 그렇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인체를 밝은 철학의 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서양 연구가들은 그것을 해부하여 내부 기관을 자기 눈으로 관찰하는 대담한 용기를 가졌다. 그들은 생각하거나 숙고하는 대신에 어디에 심장이 있고 어디에 위가 있으며 어디로 혈관과 신경선이 가고 있는지를 보았다. 이 대담한 용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옛날 것보다 몇백 배 더 위대한 모든 의학 지식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들의 전통적인 의학에 관해서 이권이나 나는 조금도 몰랐다. 그것이 비록 우리 연구의 분야에 속하여 있었지만 우리들은 이제까지 모든 오랜 전통이 낡아 빠졌고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우리는 구식 의원이 어떻게 공부하였고 그들 학문을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몰랐다. 우리는 낡은 한방 의술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귀 밑머리가 새지 않은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연히 이 희귀한 책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이권은 아저씨가 한의사였던 한 친구를 찾아갔다. 그가 남겨놓은 책은 불태워야만 했었는데 그는 꼭 한 권을 남겨서 자기 것으로 보관하여 두었다. 그래서 이권이 이 귀한 책을 하룻밤 빌려와 우리는 해부학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두꺼운 책을 조심스럽게 뒤져보았다. 거기엔 여러모로 그려진 인체의 먹그림이 실려 있었다. 모든 그림에는 많은 선과 점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고 전신 상부를 덮고 있었으며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 선은 이른바 생명선인 것 같았으며 그의 경로는 혈관이나 신경에 일치하지는 않았다. 거의 마지막에는 마찬가지로 먹으로 그려진 내부 해부학의 몇 개의 그림이 있었다. 각 기관의 외형이 조잡하고 단순하게 마치 예술가가 아무렇게나 그린 스케치처럼 그려져 있었다.
위의 모양과 심장의 모양은 우리 교과서와 완전히 일치했다. 그렇지만 간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7엽으로 되어 있었고 갈비뼈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었다. 폐는 양편에 각 3엽으로 되어 있고 왼쪽 폐에서 두꺼운 줄이 심장으로 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소순환의 상징으로 보았다. 우리는 이 졸렬한 해부학에 대해 웃었다. 그러나 책의 저자가 직접 보지도 않고 적어도 이 정도까지 정확히 내부 기관을 그린 재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방의원은 결코 한 번도 해부를 해보지 않았다. 그들은 신체 내부를, 몸을 더듬어 봄으로써 알아차렸다. 그럼 고귀한 한방의원은 병자의 신체를 거의 만지지조차 않았다. 그들은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내부 기관을 청진하지도 않았다. 다만 병자의 얼굴을 보았고 병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레 듣고는 맥을 짚었다. 그리고는 처방을 썼고 처방에 따라 조수가 약을 곧 준비하였다. 조제실에는 모든 필요한 약초며 뿌리며 구근이 보관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환약이며 고약이며 즙을 의원의 감시 아래 만들 수 있게 해두었다. 병자에게는 그 외 아무 일도 없었다. 엑스레이는 물론 수술, 주사도 한방의원은 몰랐다. 다만 특정한 병에만 여러 곳에 침을 놓았다. 이런 곳은 생명선 위에 있어야 했고 그 방해가 병이 된다고 했다. 이 단순한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그처럼 오래 공부를 하는지, 그처럼 오래 인간 존재의 의의를 철학적으로 생각했는지, 또한 그들이 약초에 관해서 그처럼 오래 공부했는지, 우리들은 아직껏 한의학에 관한 아무런 책도 보지 못했다. 인간 신체의 구조에 관한 책도 병에 관한 책도 구경하지 않았다. 책방에서 그것을 살 수가 없었고 어떤 의사도 그들의 책을 마치 비밀 문서처럼 감추었다. 인간의 육체는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영혼이 그를 떠난 후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를 땅의 일정한 곳에 돌려줘야 하며 그럼으로써 방해받지 않고 행복한 조화로 자연에 복귀하여 후손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도록 했다. 그러기에 시체의 해부는 비록 의사가 하더라도 자연 법칙과 영혼에 대한 죄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당시 우리 학교의 한국 학생만이 해부학 실험을 같이 할 것을 거부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현대의학이 낡아 빠진 한의학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여 산의학의 학습을 받았으나 아직도 시체를 해체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보았다. 서구 문화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시험기였던 수십 년 전에는 더 그러했을 것이다. 낡은 견해를 오래전부터 벗어버린 우리들 자체도 어느 날 오후 처음으로 떨어져 있는 잿빛 해부실에 인도되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다른 6명 학생과 함께 이건과 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의 시체에 천천히 접근하였다. 얼마쯤 떨어져 서서 우리들은 창백한 사자를 보았다. 그는 깊은 대지의 그늘 속에서 쉬는 대신 여기 연판 위에 누워 옷도 입지 않은 채 알몸을 여름 햇빛에 쪼이고 있어야만 했다. 이권은 슬프게 나를 바라본 다음 내 손을 잡았다. 향연조차 없어. 그는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교수가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오늘은 장부기관의 위치만을 보라고 했다. 시체의 해부는 인간의 권위에 대한 침범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들이 그의 지상의 그림자를 고귀한 학문의 재단에 바침으로써 사자에게 큰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용감히 시작하여 처음에는 횡격막 근처의 피부를 아래로 절개하라고 했다. 우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급기야 한 학생이 천천히 주저하면서 그의 기계 상자를 끄집어내어서는 명령한 대로 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학생의 차례가 왔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오멘툼 마이우스가 깨끗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작업하였다. 우리들이 등불 아래서 모든 기관을 끝마친 후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는 벌써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먹는 것도 있고 온 밤을 침묵으로 보냈다. 우리는 서로가 주고받을 만한 이야깃거리를 몰랐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학문, 철학, 자연, 인간의 생활이 우리에겐 무의미하게 보였다. 아니, 더럽게 보였다. 우리가 시체 해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나올 때 우리는 더운 물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의 신체를 보아야 하며 피부를 손으로 만지는 게 겁이 났다. 나는 오늘 오후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던 그 시체에 대한 무서운 광경을 잊어버리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 이권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의미 없이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더니 집어던져버렸다. 무서운 짓, 야만 척, 언어 도단. 이권은 이러한 말들을 내뱉었다. 마지막에는 그의 흥분을 진정시킬 만한 책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쉬지 않고 읽었다. 나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면서 그가 밤새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계속해서 의학을 공부할 것이냐? 다음 날 아침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중략. 압록강은 흐른다. 나는 국경에 있는 커다란 강에 다다랐다. 도처에는 사람의 키만큼이나 큰 갈대가 여기저기 서 있었다. 밭과 노는 매우 드물어서 나는 잘 통과할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무장한 병정들이 순시하였고 총성이 울렸다. 도피자가 가장 많이 왕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벽에는 더욱 총성이 잦았다. 나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농부나 어부의 도움으로 다음 마을까지 인도되어 어떤 조그마한 어부의 초가집에 닿았다. 거기서 사공이 강을 건네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다음 날 밤에는 나와 똑같이 강을 건너려는 두 학생이 왔다. 그들은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았다. 창백하게 겁에 질려 있는 그 중에 한 소녀는 17살도 채 안 된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앉아서 줄곧 앞만 응시하고 있었으며 도망치려고 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 이튿날 밤에야 어떤 늙은 어부가 나타나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달빛이 밝아 쉽게 발견될 것 같아서 떠나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사공은 달빛이 밝을 때만 국경 경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그를 믿고 갈대밭 사이로 난 거의 알 수 없는 조그마한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1시간 남짓이나 도망쳐서야
한 작은 숲에 닿았다. 사공은 짧게 휘파람을 불었다. 저만치에서도 비슷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두 어부가 나타나 우리들을 인도하여 갈대 사이를 한참 더 걸어 마침내 강변에 도달하였다. 우리들은 깜짝 놀랐다. 여기 강물은 하구에 가까워서 강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마치 바다처럼 멀고도 넓었다. 우리들이 꼼짝 않고 서 있는 동안 어부들은 한참 서로 속삭이더니 잠자코 통나무처럼 된 배를 뗏목에서 풀었다. 이 배는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간신히 앉을 수 있었다. 한 어부가 우리들을 한 사람씩 이력편주에 태우고 넓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지극히 조용하고 소리 없이 넓은 강 위를 노를 저으며 갔으므로 마치 영원의 항해같이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강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우리들은 멀리서 몇 방의 총성을 들었다. 나와 함께 탄 어부는 웃으면서 잠자코 있으라고 손짓했다. 나중에야 그는 그것이 철교에서 내리쏘는 경고의 총성일 것이라고 속삭였다. 빛나는 수면 위에서는 결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리라. 우리들이 강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어부는 우리들에게 다음 중국 국경 도시까지 3시간이 걸리는 길을 간단히 이야기해주고는 작별했다. 우리들은 잠시 동안 그대로 서서 세 척의 배가 서서히 고국으로 노저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묵묵히 낯선 만주 땅의 자갈길을 걷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중국 도시에 도착하여 어부가 가르쳐준 대로 한국 음식점을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찾았을 때는 벌써 날이 밝았다. 우리는 곧 잠에 떨어졌다. 그날 오후에 우리들은 서로 헤어졌다. 우리 셋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애는 장춘으로, 나이 많은 애는 심양으로 출발하였다.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중국의 거리를 걸어갔다. 사람들은 좁은 거리에 범람하였고 금글씨로 쓰인 많은 간판이 걸려 있었으나 건물은 검고 사람들의 의복은 푸른 빛이었으므로 음울하게 보였다. 이곳은 한국 도시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었고 시끄러운 것 같았다. 도처에는 생소하고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도시를 떠나 한 번 더 강을 보기 위하여 언덕으로 올라갔다. 조용히 푸르게 빛나는 강은 저병 노을에 잠긴 양쪽 언덕 사이의 모래밭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주 가깝게 반 킬로미터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강 건너편 사람들의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물을 널고 있었다. 부인과 처녀들이 집 앞에 앉아서 저녁에 끓일 콩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들은 장난치며 씨름을 하고 있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고국을 이 무한한 만주벌판과 분리시키고 있는 국경의 강은 막을 길 없이 흐르고 흘렀다. 이 편은 모든 것이 크고 음침하고 진지하였으나 저 편은 모든 것이 잘고 쾌활하였다. 언덕에는 빛나는 초가집들이 산재해 있었다. 또한
많은 굴뚝에서는 벌써 저녁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멀리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산맥과 산맥이 연달아 물결치고 있었다. 산은 햇빛에 빛났다. 또다시 황혼의 아름다운 빛에 물들었다가 서서히 푸른 인해에 잠겨갔다. 나는 먼 남쪽의 골짜기며 시내가 있는 수양산을 눈앞에 보는 듯했다. 소년 시절 언제나 저녁 음악을 들었던 2층 탑 건물도 눈앞에 선했다. 나는 한 번 더 저 남쪽에서 들려오는 황홀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착각에 빠졌다. 소리 없이 압록강은 흘렀다. 어느새 날은 저물어 어두워졌다. 나는 다시 언덕을 내려와서 철도로 걸어갔다. 기차가 북쪽으로 달리는 동안 음울한 하늘이 무한한 평야를 덮고 있었다. 그 드넓은 평야는 나를 무척 놀라게 하였다. 내가 고향에서 산과 언덕과 개울 그리고 좁다란 협곡만을 보아온 까닭이리라. 나는 드넓은 평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약간 언덕진 것을 상상하였지 이처럼 평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런 고지도 저지도 없이 그냥 평탄하기만 했다. 어디선가 폭풍이 일어나 두꺼운 먼지 구름이 몰려왔다. 나는 옛날에 몽고족과 만주족의 기마대군이 어떻게 해서 몰려온 것인지를 상상할 수가 있었다. 남쪽은 하늘이 맑게 개어 창백한 달빛이 온 벌판을 비치고 있었다. 만주의 수도인 심양도 역시 이러한 무방비 평야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그 육중한 성벽은 무서운 성의 인상을 주었다. 중앙아시아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몽고 사막에서 날려오는 먼지에 둘러싸인 이 성이 바로 아시아의 절반까지 확장된 만주 세력의 본거지였다. 나는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나는 거기에서 이전엔 마적이었고 오늘날 만주지방을 낡은 제도로 지배하고 있는 장장립 장군이 살고 있는 궁전을 보았다. 성벽 밖에 있는 처형장의 광경은 무섭기 짝이 없었다. 이 처참한 처형장의 한가운데에는 처형 행위가 집회되는 큰 정자가 서 있었다. 그 주변에는 처형된 자의 묘가 있었다. 묘 앞에는 한결같이 비와 먼지로 바랜 나무 묘비에 이름, 연령, 직업이 적혀 있었다. 심양의 기차역에는 대합실이 있었다. 아무런 덮개가 없이 강한 정오의 햇빛이 비치는 곳에 나를 북경으로 실어다줄 황색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차는 곧 만원이 되었고 을에 연발하는 기차의 출발을 기다렸다. 이미 가을인데도 날은 무더워 점점 견딜 수 없었다. 기차는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발차하였다. 이 급행차 출발에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자 곧 기차는 예상치 않았던 급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푸른 하늘 아래, 옛날에는 중국과 만주 간의 무인 완충지대였던 700마일의 요동평야를 지나갔고 밭과 집과 묘지를 지나갔다. 한 번은 근처에 항만이 나타났고
또 한 번은 멀리서 산정과 산맥이 떠올랐다. 기차는 자꾸만 저 오랜 역사의 중국을 향해 달려갔다. 저녁이 되었다. 승객들은 좁은 의자나마 몸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씩 잠들기 시작했고 또 차례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도 기차는 발해만을 따라 서쪽으로 질주했다. 한밤중에야 달이 반쯤 조명한 차내를 비치기 시작했다. 내가 잠깐 동안의 깊은 잠에서 깨었을 때 기차는 이미 정거에 있었다.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도 그의 시선을 따랐다. 아직 새벽의 반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높고 푸르게 빛나는 산이 하늘에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회백색으로 빛나는 담이 하늘과 닿아 있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위대한 제왕, 진시 황제가 쌓게 한 만리장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전율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은 결코 전설이 아니었다. 2000년 전, 을에 번영하는 나라에 침입하는 야만족을 방비하기 위해 돌멩이를 산 높이까지 짊어지고 올라가 이 요새를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사람들이 저 위에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낡은 성벽은 푸른 하늘에 점점 더 밝게 빛났다. 중국과 만주의 국경 도시인 산해관에 정거하였다. 관리가 여행자의 모든 짐을 완전히 조사하기까지 한나절이 걸렸다. 모든 중국 사람은 처음에는 짐을 푸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만을 이야기했다. 관리는 그것을 참을성 있게 듣고는 그래도 짐을 풀어야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여객은 물었다. 그 속에 아편이 들어있지 않나 봐야 하오. 아휴, 없습니다. 중국인은 또 한 번 더 말하고는 웃었다. 그렇지만 짐 내용을 직접 봐야만 하겠습니다. 관리도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이 새 규칙이니까요. 3명의 관리가 마침내 우리 객차 안을 떠날 때까지 조사는 계속하였다. 우리는 숨을 내쉬었다. 차는 서서히 전진하였다. 긴 절차를 통과해서는 조심스럽게 이 민족의 문지방을 넘었다. 만리장성이 우리를 둘러쌌다. 나는 천진에서 북경으로 가지 않고 시간을 아낄 심산으로 곧 남경행 기차를 탔다. 북경도 또한 볼만한 도시이긴 하나 나 자신은 북쪽에 위치한 중국의 기질보다는 오히려 타타르 민족의 기질을 더 가진 이 도시를 보고 싶은 욕망이 컸다. 남경행 열차에서 볼만한 것은 잘 익은 보리밭 사이를 따뜻한 가을 햇빛 아래 도도히 흐르는 강이었고 붉고 푸른 돛을 단 수많은 돛대의 신비한 광경이었다. 그것은 수나라의 향락적인 황제가 제국의 남쪽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만들게 했다는 바로 그 삼천리 운하였다. 그 배는 절세 미인이 비단 그물로, 낮에는 천천히, 달빛 아래서는 더욱 천천히 끌고 갔다고 한다. 그는 아마 그보다 2000년 전쯤에 이 밭들을 방황하면서 인류에게 사치와 명성을 경고했던 위인을 잊었으리라. 우리는 공부자가 탄생한 노나라, 지금의 산둥 지방을 달렸다. 그의 현명함 때문에 오늘도 중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평화스러운 민족이 된 것이다. 나는 얼마나 공자의 묘에 가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의 묘에 참배하고 적어도 그가 어떤 길을 걸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나는 나의 갈 길을 재촉해야만 했다. 나는 그가 한 번쯤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마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축복 같은 가을 하늘 아래 숲속에 숨겨져 있는 회색 지붕이며 누른 곡식 이삭이며 나무와 관목이 있는 작은 언덕이 전개되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기차가 정거했을 때는 아주 캄캄하였다. 모든 사람이 기차에서 내렸다.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서 바꾸어 타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들을 따라 내렸다. 나는 갑작스레 잠에서 깨었기에 정신이 없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좁은 통로를 지나 어둡게 빛나는 물처럼 보이고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 평판 앞에 섰다. 수없이 많은 배의 작은 불빛이 알지 못할 어둠 속에서 흘러내릴 것 같은 물 위를 흐르고 있었다. 나는 어떤 까닭 모를 전율을 느꼈다. 나는 주저하면서 높은 건물을 돌아 선교에 가서 크고 빛나는 원청정에 양자강이라고 쓰여 있는 글을 읽었다. 여기가 바로 그 역사도 오랜 양자강이었다. 조그마한 배가 한 척씩 많은 여객을 태워 어두운 강으로 나가 남경을 향하여 남으로 저어갔다. 배 아래엔 그 많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숱한 시인이 이 강을 찬양했다. 이 강물은 오미산 아래의 평야에서, 적벽에서, 치산에서, 동정호에서 흘러내렸다. 그처럼 자주 동정호에 관해서, 강남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던 나의 누이가 이 오랜 물 위에 내가 탄 배가 떠 있는 것을 알기나 하랴. 그렇게 나를 위해주던 어머니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하랴. 그리고 그처럼 소동파를 이야기하던 아버지는 이미 잠들어 대지의 품속에 계시고 모든 것은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어둠 속에서 뱃전의 물소리만이 철렁거렸다. 강을 건너자 수많은 목재가 깔리고 천장이 있는 길과 도로를 지나 역마차가 나를 어느 여관으로 안내하였다. 이튿날 우연히도 같은 집에 기숙하고 있는 고국 사람이 남경의 여러 구경거리를 안내해 주었다. 이곳은 북쪽 도시에 비하여 모든 것이 섬세하고 생을 즐기고 있고 심양의 이중 삼중의 담 대신 이곳에는 운하와 수양버들이 있었다. 북쪽에서는 힘센 병정들이 총을 들고 순시하는데 여기서는 섬세한 부인들이 배를 저었다. 가느다란 창살이 있는 집들, 날씬하게 올라간 지붕, 운하에 걸려있는 나무다리는 물과 잘 조화되어 빛나고 있었다. 오후엔 역마차를 타고 명나라 태조의 묘를 참배하러 시외로 나갔다. 이 황제는 약 500년 전에 중국을 지배했고 원제국이 파괴한 이전의 제국을 재건하였다. 그는 애당초 걸식을 하는 중이었고 그의 첫 귀이자도 역시 거린이었다. 그러나 그 중은 거린이면서도 비밀 계획을 품었고 또 그의 눈에는 때때로 아는 사람만이 아는 초인적인 광채가 발했다. 한국에서 전해지는 전설은 이 걸식승이 한국의 황해도 태생이라고 했다. 작은 한국은 언제나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그 중은
전 한반도를 걸식한 다음 만주로 갔다. 여기서 유명한 이성계, 자기 자신도 중국의 길을 향하고 있는 이성계를 만났다. 이 두 젊은이는 한 외롭고 늙은 여자가 살고 있는 작은 집에서 나를 밝혔다. 노파는 두 사람을 떡과 술로 대접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난한 노파는 매우 고귀한 술잔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금으로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으로 된 것이다. 장래에 자신만만한 지배자로 자처하는 이성계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금잔을 나에게 주고 은잔은 저 거지에게 줄 테지. 그러나 노파는 이성계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였다. 이성계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위대한 사람이 조그마한 일 때문에 쓸데없이 굴 것인가. 이튿날 이 두 사람이 노파에게 하직하고 막 길을 떠나려 할 때 노파는 이성계의 소매를 잡고 말했다. 저 사람 혼자 중국으로 가게 해라. 너의 길은 동방에 있다. 이 순간 중은 작별하려고 돌아섰다. 그때 이성계는 그의 눈에서 초인적인 빛을 보았다. 그 후 이성계는 한국으로 돌아와 왕조를 세웠다. 그때 그는 같은 시기에 중국의 명왕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개의 큰 범의 석상이 서 있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1시간이 더 걸렸다. 석상으로 둘러싸여 급경사가 진 길을 천천히 올라가서 여러 개의 대문과 마당을 지나 거의 산처럼 크고 앞을 가로막은 둥근 언덕에 닿았다. 석양역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대숲을 지나 시내로 돌아왔다.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나는 젊은 남녀를 만났다. 그들은 이야기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산보하고 있었다. 수천 년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돌아가는 길의 남경 땅은 얼마나 좋았는지. 어떤 버들가지도, 새소리도, 산들바람도, 또한 어느 식당도 나에겐 친숙한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에는 그리 크지 않은 녹색과 금색으로 단장된 아늑한 방에서 우연히 만난 그와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서 그는 동양 사람이 잘 아는 중국 생활이며 남경의 구경거리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여기서 공부한 뒤에 이웃 도시에서 선생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서야 우리는 작별하고 나는 위층에 있는 조그맣고 푸르게 칠해진 노침대가 있는 침실로 올라갔다. 화장대와 흰 장롱과 수놓은 양산이 좁은 방을 채우고 있었다.